21의 생각 이세영입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번에 아주 큰일 하셨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벌여 결국 법안을 철회시킨 것인데요. 법안을 발의한 의원 사무실에는 하루에 1000통이 넘는 항의 전화가 걸려왔었다고 합니다. 개신교계가 법안 반대운동을 벌여서 성공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2004년 사립학교법, 2010년 수크루법입니다. 개신교의 교세는 나날이 줄고 있는데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확대되는 이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의원들은 항변합니다. 수도권 선거에서는 1000표, 2000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판국에 대형 교회들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죠. 자칫 이 나라가 개신교가 지배하는 신정국가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이 자리에 한겨레 21 문화팀 신윤동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누리당 잠바 컨셉으로 나오셨네요. 예, 붉은 악마 컨셉. 네. 차별금지법의 순환사를 취재를 하셨죠? 네. 개인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애정이 각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체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법안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오타쿠는 아니고요. 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도 동성애 비판 발언을 하면 뭐 벌금을 물게 된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 좀 부풀려서 과장되고 검증되지 않게 유포된 면이 많고요. 이 법안의 내용은 크게 얘기하면 뭐 인종이라던가 학력이라던가 등등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은 사람이 지금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진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진정한 사람이 진정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업주라던가 뭐 기관의 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에 네. 그것을 가로막는 뭐 그 이행 명령금, 벌금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징벌을 가할 수 있는 정도. 법안이 철회된 건 2007년에 이어서 두 번째죠. 이번에도 역시 보수 개신교계가 큰 역할을 했는데 이 법안을 둘러싸고 찬반 진영이 지금 어떻게 짜여져 있었던 건가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라는 단체가 있어서 뭐 여성단체도 있고 인권단체도 있고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워낙에 이 법의 그 논란이 2007년부터 동성애를 둘러싸고 성적 지향이라는 항목을 둘러싸고 형성이 됐기 때문에 찬성하는 진영은 이제 차별금지법 철회 얘기가 나오면 성소수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제 철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07년하고 다른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때도 뭐 한기총등이 나서기는 했지만 참여하신 분들의 반대에 참여하신 분들의 레벨이 아주 높아졌어요. 예. 회장급으로 올라갔나 보죠. 예, 뭐 국회 조찬기도회 네. 이런 데도 가끔 이름을 올리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표는 황우여 대표 같은 사람이고요. 고문은 순복음교회의 조영규 목사. 네. 예, 이런 사람들이 나서니까 뭐 황우여 정도로 대변되는 압도적인 사회 세력과 우리가 아는 사람만 이름을 아는 그 성소수자 운동가들이 대립하는 양상에서는 어느 쪽이 사회적으로 압도적 우위에 있는지는 뭐 이름만 들어도 충분히 알 수 있고요. 2007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대형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반대에 가담하는 것 같고, 그리고 2007년하고 차이는 뭐 자료를 보면 전남 어디에서 교회 협의회에서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그러거든요. 예전에는 그 중심이 극렬한 혹은 이제 그 소수의 기독교 단체들이 앞장서는 양상이었다면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2007년에 비해서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 문제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이 사태의 가장 역설적인 효과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개신교계가 근데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2007년 뭐 그 이전에 청소년 보호법에서 동성애 조항 삭제 등을 거치면서 동성애라는 것을 동성애로부터 동성혼으로부터 한국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자신들이 역사적으로 받은 소명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고, 그것이 실제로 신도들에게 끼치는 영향, 쉽게 말해서 잘 먹혔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한국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세계사적으로 유례 없이 동아시아에서 짧은 기간에 크게 교사를 확장해 왔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한국의 개발 신화만큼이나 교회의 성공 신화라는 게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가 일종의 선택받은 교회들,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생각에, 그리고 원래 한국에 전도된 것부터 그랬듯이 미국식 근본주의 영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근본주의 교회들이 하는 많은 일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표적인 사회적 의제라는 게 낙태와 동성애 네. 문제가 있으니까 미국 교회를 잘 벤치마킹해서 이런 문제들 수입한 것이 효과적으로 먹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수입을 하나 해오면은 오히려 그 본국보다 더 강하게 그 수입된 담론들을 극단화시켜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조선시대 때 그 소중화 사상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지금의 네. 개신교도 그렇고. 예.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의 심리를 살펴보면 유럽이나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미 사회적으로 타락을 했다. 네. 예, 동성애라든가 뭐 동성혼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법제화도 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유일하게 남은 수호자로서의 자신, 이런 것에 대한 강박 그리고 자신감, 이런 게 있지 않나. 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전에 선제 공격을 하자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네. 뭐 저도 이제 나이롱이지만 모태 크리스찬으로서 좀 아는 게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의 이 레위기를 보면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네, 돌로 쳐죽이라고 되어 있나요? 돌로 쳐죽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어쨌든 죽이라. 뭐 이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동성애에 반대하는 게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성애 반대도 우리는 종교의 자유다라고 얘기할 경우에 이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와 이 소수자의 인권 혹은 인간적 자존감의 보호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충돌하는 가치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의 해석으로 세상사에 대입하려고 한다면 그 이슬람의 샤리아가 그렇듯이 그 뭐 2000년 전에 한 사회에서 윤리를 삼았던 것을 그대로 이 사회에 적용한다는 것 자체, 그 문자주의가 에 대한 반론이 숱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종교의 자유라는 게 타인에 대해서 혐오할 자유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예. 그 종교의 자유에서 지켜질 만한 영역, 예컨대 목사님이 교회에서 비판적인 설교를 하시는 것이 특정한 개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예컨대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교회에서도 교인들을 직원으로 못 뽑는다 이런 건데 거기에는 합리적 사유에 의한 차별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 같은 걸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세상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이 법도 그런 세상에 어느 정도의 질서를 담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네. 이 법에 관해서 공포심을 혹은 경계심을 가지는 필요가 없다. 뭐 성경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이제 폭탄주도 마셔도 안 되고 네. 술 취해서도 안 되고 하는 것들인데. 저는 그렇게 사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차별금지법 파동 과정에서 민주당의 전략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커요. 그 2007년의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네. 2007년에도 이 법이 입법 예고되자 그 법무부 전화가 불통이 될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는 제발 우리 그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 지향 넣지 않을 테니 전화 좀 그만하시라, 이런 타협을 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런 경험들에서 전혀 배우지 못한 게 법안이 발의된다는 사실을 관련된 시민사회가 알지도 못했고, 나중에 법안이 발의된 다음에 이런 법안이 발의됐구나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미 예고됐듯이 강한 반대에 맞서서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관한 입법 전략이 전혀 부재한 상태에서 시민사회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에 대한 인권 정례 보고가 해마다 4년마다 있는데, 올해 나온 인권 정례 보고에 보면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 지향을 꼭 넣어야 된다는 몇 나라 대사관의 의견들도 있었고, 그리고 한국이 그 유엔 인권 이사회에 이사국으로 이사국이 됐기 때문에 국제사회 압력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어서 법무부가 이미 이 차별금지법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 어찌 보면 반대하기 좋은 법안을 던져서 섣부르게 발의를 한 데다가 그리고 또 강한 반대가 온다고 해서 바로 또 철회. 그 의원이 입법을 철회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라서. 왜 하신 건가요? 공명심 때문에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한번 떠보려고 하신 건가요? 선의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름이 좋으니까. 차별금지법. 예. 지금 트렌드 뭐 복지 이런 트렌드에도 맞고요. 네. 예. 이 성적 지향과 관련된 조항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한다면 전략적으로 그 조항을 빼고 입법을 한 뒤에 그 조항들을 추가하는 이런 선택지들도 좀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이 차별금지법의 법을 만드는 방식으로 나열형과 예거형, 예시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법에도 차별금지 항목으로 15개 정도인가 혹은 이상인가가 나열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나열식인 거죠. 각각의 차별금지들을 다 일일이 호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상당수 나라에서는 차별금지의 대표적인 항목 7개에서 8개 정도를 나열한 다음에 등에 대한 차별을 금한다는 것이 것으로 서술이 되는 게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미 그 차별금지법의 성적 지향 항목을 두고 사회적인 전선이 너무 명확하게 그어져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 자체가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법조항에 대한 해석이 법관들이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나열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남아있는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일종의 소수자들 입장에서는 그 차별금지 항목에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존재투쟁으로, 인정투쟁으로 아주 중요한 여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성적 지향을 뺀다는 것 자체, 양보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죠. 네, 정부로서는 올해 안에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을 한 상태죠. 그러면 이제 가을 정기 국회 때 정부 입법안이 제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입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쉽게 예측해서 차별금지 항목을 빼고 등으로 해서 하자고 할 가능성이 많겠죠. 현실적으로는. 그 2007년에도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나열형으로 갔다가 법무부에서 너무 전화가 오고 힘드니까 앞에 나열에서 빼고 등으로 해서 해석되는 것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성소수자들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텐데요.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차별금지법 예시 항목에 들어갔다가 또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면서 빠지게 될 가능성도 있고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된 효과가 가져오는 것은 나열형 항목에서 빠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성소수자나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실제로 법무부 안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강한 반대가 좀 조직된 게 있지 않았을까. 선빵의 효과 같은 것을 먼저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법 반대 단체들은 굉장히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단 말이죠. 하지만은 입법을 찬성하고 지원하는 단체들의 움직임은 거의 눈에 띄는 게 없었단 말이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사실 차별금지법 지금 내용도 그렇지만 고용 문제가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 노동계가 이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나서고 또 여성도 차별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 집단이기 때문에 여성계도 많이 나서고 하는 상황이 합쳐지면서 여론이 형성되고 찬성으로 가고 하는 순환이 형성이 돼야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너무 압축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금 노동계 같은 경우는 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나 이런 것에도 허덕이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 동시에 벌어지면서 이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여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 한겨레 21 표지 이야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기업 지주회사 문제인데요. 지배구조를 투명화한다는 명분 아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재벌들의 속내를 들여다봤습니다. 총수의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지주회사 체제의 어두운 현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집에서는 4.24 노원병 보궐선거를 통해 우리 앞에 등장한 국회의원
안철수의 미래를 조망했습니다. 의원 안철수는 새로운 하나가 될 것인지, 단순한 300분의 1에 머무를 것인지,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전망과 조언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21의 생각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세영이었습니다.